행복한 인생의 조건,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진짜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게 하버드 대학교 다 아실 텐데요. 거기서는 1938년부터 이 좋은 인생만을 연구하는 팀이 있다고 그래요. 이 팀에서 무려 84년 동안 연구한 결과 좋은 인생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족, 돈, 혹은 명예라고 하실 수도 있고 혹은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좋은 인생의 조건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건강한 관계라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처음에 딱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또 외모, 생김새, 사소하게는 말투나 버릇, 습관 이런 것만큼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착입니다. 어태치먼트라는 단어로 불리는데 낯선 환경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안정형 애착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도 잘 지내고요.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는 약간 당황해하지만 곧 적응해서 잘 놀고 엄마가 그 방을 나갔을 때는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만 곧 적응해서 또 낯선 사람과도 잘 지내고 그리고 15분 있다가 엄마가 방에 다시 들어왔을 땐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엄마를 반기게 되고요. 이들의 유형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일단 나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와도 괜찮아. 그럼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랄 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는 민감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응성. 세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주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반응이 내 기분 상태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회피형 애착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아까 말한 낯선 환경 실험에서 엄마랑 둘이 있을 때도 그닥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달라붙어 있질 않고요. 중요한 건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별 반응이 없고요. 심지어 낯선 사람과 둘이 있는 환경에서도 그닥 반응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15분 있다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별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아이들은 양육자가 아이를 굉장히 방치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내팽개쳐 놓은 그런 양육자의 태도 때문에 아이 스스로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해지면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 이외엔 타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보이는 주된 연애 스타일은 일단은 연애를 그냥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썸 뒤에 연애로 발전을 못하는 분들. 혹은 소위 안 좋게 표현하면 어장관리하듯이 주변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 이상 관계 발전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은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이나 유기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타인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좀 다가오려고 하면은 이들은 일단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선을 넘어서 내 영역 안에 침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넌 너무 의존적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을 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땐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나 혼자 관계 정리를 하고 갑자기 그냥 이별을 고하는 잠수 이별 들어보셨죠? 연락 끊어버리고. 연애나 결혼의 상대로 회피형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연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 회피형인 사람과 연애를 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제발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나서 너네끼리 사랑해봐라. 거울 치료. 진짜 거울 치료 당해봐야 돼. 근데 중요한 게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회피형은 이제 설명드릴 불안형 유형과 가장 많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불안형은 다른 말로 저항형 혹은 양가형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 불안형은 뭐냐면 아까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불안형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회피형과 정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애착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강한 애착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대상에게 분노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이런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울고 떼써서 부모로부터 얻어냈던 거를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통제로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불안형들은 혼자 있으면 뭔가 상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대와의 애매한 관계를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하루빨리 확실한 관계로 이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의외로 안정이 된 상태를 잘 못 견뎌요. 항상 나에게 사랑은 불타야 되고 나를 다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야 사랑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안정된 사랑이 됐을 땐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회피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불안형 둘이 연애를 하면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연애는 거의 뭐 추격자 떠올리시면 돼요. 네. 정확하다. 일단 불안형이 먼저 회피형에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피형은 일단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형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 불안형은 빨리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 거절을 거절해요. 와, 거절을 거절한다. 갑자기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생각나네요. 형 불안형이었어요? 아니면 회피형? 불안형. 형수님은 회피형이었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 회피형은 사실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려고 불안형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일단은 처음에는 싫어요. 불편해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거절해도 들이대는 그 불안형을 보면서 이게 사랑인가 보구나라고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둘의 연애는 해피엔딩으로 갈까요? 결혼했는데요? 사실 봉기 씨가 나 불안형이고 부인이 회피형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연애 초반에. 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부인이 봉기 씨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들진 않았어요. 착각이었어요. 형수님은 회피형이 아니었어요. 진짜 회피형이었으면 결혼 못 하셨을 거고요. 불안형이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못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불안형, 진짜 회피형이었다면 문제가 갈등 상황이었어요. 불안형은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하고 회피형은 그게 너무 싫고 나는 일단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방으로 도망가고 밖으로 도망가고 그럼 불안형이 또 쫓아가고 이 둘의 관계는 언젠가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 애착 유형은 근데 어릴 때 한번 정해지면 그게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어렸을 때 만들어진 애착 유형이라는 게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경험은 좋은 경험으로 덮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사랑의 상대가 부모가 날 대하는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화를 내도 내가 삐져해도 얘는 항상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잘 겪는다면은 이분은 옛날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올 수 있게 되겠죠.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혼란형 혹은 혼동형. 쉽게 말하면 회피와 불안이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착 유형은 좀 안타까운 게 어린 시절 부모, 주 양육자로부터 이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못한 그런 양육 형태를 보였던 자기 기분 좋을 때 막 해주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해버려서 이런 일관되지 않은 양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런 혼돈형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애착 유형의 특징은 아이들이 그 주 양육자인 뭐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안형이나 회피형보다는 낮은 빈도로 발생을 하긴 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큰 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연애할 때라든지 이럴 때 상대방이 좀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양재진 원장님처럼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모님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하는 분이나 너무 안 하는 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서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부모님 얘기를 하고 멈추는 분들은 이제 이게 안정형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관계를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제일 안 좋은 유형이 이런 거죠. 우리 사이 안 좋아 뭐. 혹은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애착이 형성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어떠셔라고 물어봤는데 30분 넘게 계속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이런 거 가끔 있어요, 진짜 그런 진짜 분이 있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예,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 이상형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고 나오면 저는 일단 약간 이렇게 좀 멀어지는.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질문인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저희가 레지던트로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는 가장 고전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너희 어머니와 너희 배우자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냐? 근데 이게 정신이 건강해지는 질문인가요? 정신이 건강해지기 위한 질문입니다. 위한 질문. 네. 근데 사실 듣는 순간 어떤 생각 드세요? 왜 그들은 동시에 물에 빠져야 될까? 물가를 멀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어머니를 안 구하면 나는 되게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냥 그래도 엄마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만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답은 있게 되죠. 어머니와 내 배우자 중 둘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내 배우자는 내가 100%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즉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의 양육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봉양의 의무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너튜브에서 했었어요. 저희가 원래 악플이 잘 안 달리는 채널인데 악플이 오지게 달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정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게 뭐야? 들어갔는데 이 댓글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결혼도 안 해놓고 애도 없으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냐 이런 식의 또 나머지 절반은 맞다 역시 그렇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안 보신다 악플 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 세대였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공감 댓글 다신 분들은 자녀 세대인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키워준 생색을 내시면 안 돼요. 그 얘기 가장 많이 하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배 아파 낳았는데, 너 때문에 참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너 때문에 산다.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펜스를 쳐주고요.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의 이 경계를 알려주는 것. 이제 부모 역할인데 보통 그런 분들은 기찻길을 깔아주는 분들이죠. 레일을 깔아주고 이 길로만 가라는 분들. 취직, 결혼, 출산, 그다음에 이 손주의 영어 유치원 거기까지가 쭉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나는 내 애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은 부모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어머니에게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있는 내 자녀는 어릴 때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내가?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고 그 이후로 좋아한 적이 없는데 이런 느낌들. 근데 부모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어린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로 자꾸 대치돼서 얘는 이런 애야, 얘는 이럴 거야. 자기가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자녀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10대 때 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특히 10대, 중고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인생 숙제가 바로 이 정서적 독립이에요. 이 10대 때 일어나는 정서적 독립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춘기? 이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춘기.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뭐 기본 틀은 믿고 기다리는 게 맞는데 이게 한 번씩 그런 표현은 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애를 비난하는 투의 말이면 절대 안 되고 너 돼 안 돼 이런 식 말고 아빠는 너에게 뭔가를 듣고 싶기도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도 했는데 네가 이러니까 아빠 참 안타깝다 정도? 그러면서 가장 좋은 메시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아빠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거나 네가 아빠 필요할 땐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정도. 멋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춘기가 온 자녀에게는 동성애 부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의 관계,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로 성이 다를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 사춘기가 온 아들을 어머니가 컨트롤한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부모, 특히 동성애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은 사춘기 때도 어지간하면 스무스하게 더 중요한 거는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사춘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독립은 이렇게 10대 때 하는 거고 나머지 3가지 독립을 이제 20대 때 해야 되는 건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 독립? 왠지 느낌상 셋 중에 정신적 독립이 가장 중요해 보이죠. 많은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경제적 독립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요. 근데 물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활비 혹은 월세 아무것도 안 내요. 그러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너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내 인생 상관하지 마라는 얘기하는 분들. 경제적 독립도 안 됐고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가 해주는 모든 걸 받아 먹으려고 하는 분들.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예, 어른 성인으로서 독립이 하나도 안 된 형태.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 대부분 부모가 그거를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임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3가지 독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20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